합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 종료를 1분도 채 남겨놓지 않고 있는데요. 그리스 우려가 조금 완화되면서 스페인 우려가 여전히 다시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추가적으로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잘하면 1850, 코스닥은 더 많이 올라서 470도 중가상 볼 수 있을 듯 싶은데요. 오늘 중국과 대만 등 중화권 증시가 계속해서 선전하면서 우리도 관련한 섹터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며 오늘 증시가 반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기관의 매수로 장 초반보다 점점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봉사틀을 볼 수가 있었지만 외국인들이 19거래일 만에 드디어 매도를 끊고 소폭이나마 사준 점도 굉장히 의미 있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화학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STX 그룹주가 급등한 것은 물론이고요. 조선주도 자동차주와 함께 주목을 받았는데 정확한 종목별 종가까지 먼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스페인발 악재에 사흘 만에 하락세로 장을 시작했던 코스피 지수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늘 1%가 넘는 강세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일종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소폭 하락세로 장을 출발했지만 기관이 점차 매수폭을 늘리고 또 외국인도 장중 매수 우위로 전환하면서 오후장 1%가 넘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1.41% 상승한 1849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이 매수 우위로 전환했는데요. 19거래일 만에 시장에 돌아왔습니다. 기관도 역시 4거래일 연속 큰 폭으로 매수하면서 오늘 지수 상승에 버팀목이 되었는데요. 오늘 기관을 통해서는 1,800억 원이 넘는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요. 외국인도 소폭 매수하면서 오늘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이틀째 상승했습니다. 자세한 일종 흐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지수는 스페인의 금융권 부실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승 출발했는데요. 꾸준하게 상승폭을 키우더니 오후장 들어서는 2%에 가까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1.65% 상승한 470선에서 거래 마감했네요.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했지만 개인이 시장을 지켰는데요. 오늘 개인을 통해서 138억 원의 매수 우위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확인해 보시죠. 오늘 환율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1,170원대로 하락했는데요. 장 초반에 결제 수요와 역외 매수로 1,183원 선까지 반등했지만 코스피가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재차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10원 70전 하락한 1,174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네요.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매도세에 장 초반부터 약세를 보이다가 오늘 스마트폰 갤럭시 S3 출시에 힘입어서 오후 들어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0.82% 강보합권에서 123만 5천 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오늘 자동차주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강세 보였죠. 현대차가 2.15%, 기아차도 2% 가까운 상승폭을 보였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2.63% 오르면서 27만 3천 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LG화학도 2.2% 강세 보이면서 오늘 29만 9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최근 주가 하락 수준이 지나치다는 증권사들의 분석에 힘입어서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오늘 6.59% 급등하면서 23,4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한국전력 역시 1.12% 상승하면서 22,65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세력에 강력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셀트리온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7.59% 상승하면서 32,600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다음도 2%대로 상승폭을 늘렸습니다. 오늘 10만 3,5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서울반도체와 안넷 그리고 CJ홈쇼핑도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CJENM은 0.35% 밀려났고요. SFA가 1.63%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동선은 강보합권에서 포스코 ICT는 2.58% 상승했고요. 오늘 SK브로드밴드가 0.68% 강보합권에서 2,9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오후 들어서 코스피가 상승폭을 키우면서 화학과 조선 그리고 증권 업종이 오름폭을 더 키웠는데요. 증권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함께 증권주 동반 상승했습니다. 삼성증권이 1.61% 상승하면서 5만 2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현대증권과 대우증권도 3% 가까이 상승했고요. 미래에셋증권이 4.11%, 한국금융지주가 3.11%
0.7% 오르면서 38,1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조선주가 해외 수주 소식에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조선주 살펴보시죠. 오늘 대우조선해양은 6.59% 상승했습니다. 27,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삼성중공업도 4.78%, 현대미포조선도 4%에 가깝게 오늘 상승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대 반잠수식 시추선 수주에 성공하면서 4흘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3.44% 오르면서 27만 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STX 조선해양 역시 7.8% 상승했습니다. 정유화학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역시 동반 상승했습니다. 정유화학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은 2.47% 오르면서 14만 5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SOE도 2%대 강세 보였고요. 금호석유가 7.34%, 호남석유가 6%대, 그리고 하나케미칼도 3.89% 오르면서 21,3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도 코스피 상승에 동반 강세 보였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현대모비스가 2.63% 상승했고요. 만도 역시 3.62% 강세 보였습니다. SL이 5.29% 오르면서 2만 900원에, 그리고 한라공조도 2.53% 오르면서 오늘 2만 2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철도주가 실적 개선에 힘입어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철도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제철은 1.98% 오르면서 87,4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우원개발이 8%대 급등세 보였습니다. 대양전기공업이 4.83% 오르면서 8,890원에, 그리고 tuk수건설과 세명전기도 각각 2%와 3%의 강세 보이면서 오늘 세명전기는 4,17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STX그룹주가 재무 구조 개선 기대감에 힘입어서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STX그룹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TX는 6.87% 오르면서 9,9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STX조선해양과 STX페노션, 그리고 STX메탈과 STX엔진 모두 7%대 강세로 마감했네요.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자신의 공개한 책 서문에서 대권 도전 의지를 내비추면서 관련주들이 일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김두관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성파인텍이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7,13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엑센테크와 한라 IMS, 한국주간과 광림 모두 상한가 기록하면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아즈텍 WB도 상한가 기록하면서 오늘 4,83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대한해운이 보호 예수 해제에 따른 물량 부담으로 이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대한해운은 1,75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YG파워가 LG전자 무선 충전 방식의 국제 표준 규격 승인 소식에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와인파이즈는 5.5% 상승하면서 1,72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정확히 7거래일 만입니다. 지난 17일에 코스피가 개파락하면서 만들었던 그 공간을 거의 다 메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이 5월 내내 팔진 않네요. 오늘 소폭이나마 샀던 날이니까요. 자, 이번엔 시장 공감대 OX 코너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장을 둘러싼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전문가들은 그 이슈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OX 판을 통해서 쉽게 의견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는요.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의 주대영 대리님, 그리고 HMC 투자증권 잠실지점의 김관수 과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시장 이슈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올게요. 네, 시장 공감대 OX 먼저 시장 이슈요. 첫 번째 유로존 우려는 심리적 측면의 악재이다. 두 번째 5월 내내 팔아치운 외국인, 6월에는 사줄까. 세 번째 거래대금 급감은 수급 주체들의 눈치 보기를 얘기하는 거다. 네 번째 LG그룹, STX그룹 유동성 위기 진화될까. 자, 첫 번째 유럽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리스 아니면 스페인, 스페인 아니면 그리스, 이 두 나라가 아니면 또 다른 나라, 유럽발 이슈를 달고 온 지도 정말 몇 개월인지 모르겠는데 현재 시점에서 유럽에 대한 위기 두 분이 어느 정도로 느끼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슈 읽으면 OX판으로 의견 보여주세요. 최근 유로존 위기는 심리적 측면에서만 악재다. 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예. 사실은 뭐 뱅크런, 이거 뭐 눈에 보이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수치로 뭔가 나오고 있고, 펀더멘털리 좀 악재가 아닌가 싶은데 왜 심리적 측면에서만 악재라고 보시는지요? 예, 우선 제가 이제 그 심리적 측면의 악재라고 하는데
동그라미를 그렸던 이유는 예. 이미 지금 노출되어 있는 재료들은 뭐 작년부터 이미 불거져 왔던 내용들이고 지금은 그 진행 과정에서의 그 부조화라든지 네. 그 처리 과정에서의 그 해결책에 대한 그 정확한 해결책에 대한 그 심리적인 불안 요소가 반영되었다는 부분에서 이제 동그라미를 그렸던 거고요. 네. 예. 그 심리적인 측면의 악재라고 보는 것이 좀 타당한 이유가 그 유로존 위기가 지난 몇 년간 그 지속되었던 그 팩트 중에서도 또 그리스가 일부 그 정당의 그 채무 불이행이라든지 그리고 그 긴축 그 중단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그런 심리적인 문제들을 좀 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어떤 일부는 말씀이 맞으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그리스가 이렇게 돈을 주면서 약속 지킬 거지 했는데 그래 지킬게 하고 일단 돈을 받기로 했지만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킬 줄은 몰랐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조금 더 예상치 못한 그런 혹이 계속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이걸 미리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그 유로존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과정에서의 지금 진행 과정이고, 네. 작년에 그 단적인 예로 이제 작년의 예를 보면은 작년에도 물론 이제 그리스하고 피그스 국가에 대한 그 위기 의식이라든지 문제점이 많이 불거져 왔지만 네. 어쨌든 뭐 유로존에서 그 독일이라든지 ECB에서 이제 그 정책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이제 기대감에서 지금까지 끌고 왔던 거거든요. 네. 뭐 단기적으로 그런 팩트들이 뭐 한순간에 해결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동안에 이제 그 시장에서의 등락폭은 그 심리적인 반영 요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김관수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이 좀 들썩이는 심리만 좀 안정되면 시장은 갈 수 있겠네요. 일단은 전주에 말씀드렸던 그 유동성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고요. 네. 거기서 이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게 이제 미국과 중국의 그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그 정책적인 그 유로존에서의 정책적인 그 해결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반면에 유럽의 문제가 지금 심리 측면에서 악재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못할 그 이상이다. 네네. 지금 유로화의 가치가 뚝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로화 가치 자체가 지금 뭐 1.27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그 10년 평균인데요. 그걸 깨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섣불리 내려갔는데요. 1.25선에서 지금 거래가 공방이 좀 이뤄지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지지 라인이라고 할 수 있죠. 쉬어가는 마디에서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진짜 반등이라고 보기엔 좀 힘들고요. 유로 가치가 이런 식으로 자꾸 떨어지면서 달러 강세로 가면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스프레드 거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을 사고 저평가된 미국을 사고 고평가된 유럽을 파는 그런 식인데요. 네. 그리고 국내 증시도 지금 한 4조 원가량 외인들이 매도 주체가 있었는데 그중에 약 한 70에서 80% 정도는 유럽 자금이라는 것 자체가 유럽 쪽에 더 급하다라는 거죠. 미국 쪽은 오히려 페이스북을 하고 나서 그런 공모하고 나서 나머지 난 돈들이 어디로 딴 데인가 또 흘러가는 그런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강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이제 유가 쪽도 건드는 건데요. 유가도 결국 부러뜨려 놓고 다시 사고 그러는 건데요. 이건 어차피 이제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좀 오늘 안 좋게 좀 봤던 게 이제 스페인 쪽의 그 유럽 은행 쪽에 대해서 조금 강등도 분명히 있었고요. 150억 유로에 대해서 그 방키아 쪽에서 이제 그제 금융을 신청했습니다. 원래는 한 150억 유로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거의 뭐 한 20% 이상을 더 이제 증액을 했다는 사실이죠. 시장 참여자들이 분명 안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건데 그걸 이제 방키아 주가가 한 13%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스페인 전체적으로 은행권에 봤을 때 은행주들이 약 한 5% 정도 마이너스가 나 있었고요. 이런 걸 토탈적으로 봤을 때 유로화 급락과 스페인 뭐 재정 위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6월 말에 있을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더 좀 가셔야 되는데요. 오히려 또 그리스는 또 괜찮아지고 있죠. 또 네. 이제 좌파 쪽에서 다시 이제 민심이 또 우파 쪽으로 좀 이동되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여론을 조작하는 건지 민심이 그렇게 가는 건지 제가 뭐 직접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일단 나온 그 사실로만 보면 일단 또 다시 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더 잘 살 수 있다는 그 공감대가 좀 퍼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리스는 진정되는데 스페인으로 전이되어 있는 유럽 재정 위기가 스페인에서 좀 더 커질지가 좀 더 관심사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해결되기 위해서는 뭔가 커다란 임팩트 있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페인 은행들이 혹시 방키아 말고 또 다른 은행이 돈 더 주시오. 정부로부터 계속 늘어나고 정부도 돈 없는데 이런 구조로 갖고는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예, 그게 지금 10년물 국채, 스페인 10년물 국채 쪽에서 6.45%까지 치솟았다는 거죠. 7%가 이제 마의 장벽이라고 보는데요. 그 네. 수준까지 지금 치고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안 좋다라는 겁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유럽의 이슈에 가장 민감한 것은 다름 아닌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수급에 대한 전망 한번 이어서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5월 내내 팔아치운 외국인, 6월에는 사줄까? 자, 6월에도 사지 않는다. 외국인도 역시 6월 들어도 사주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선 또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주대영 대리님, 오늘 사실 샀다 하기엔 좀 민망한 규모이고요. 앞서서 거의 4조에 육박하게 팔았잖아요. 네. 예. 일단 저는 그 외인들이 비싸게 물량을 내놓기 위해서 지수를 어느 정도 그 기관들이 만들어 놓게끔 만들어 놨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어느 네. 정도 드레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지수라고 보고 오히려 1850을 밟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향후에 이 부분에서 좀 더 오버슈팅도 나올 수 있는 국면이 아닌가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 4조 원을 외인들이 4조 원 넘게 5월 달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는 유럽계 자금이고요. 그만큼 유럽 본국으로 이제 돈이 빠르게 흡수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재밌는 거 이제 유로화가 거기 빠지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 가치가 빠진다는 건 또 돈들이 들어가서 그만큼 어느 정도 환전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죠. 통화 쪽에서 먼저 움직이고 증시는 좀 약하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1850과 1800 정도 선은 지난 12월과 1월 달에 그 북핵 관련 리스크에 있을 때 철저하게 방어됐던 지수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에 무너진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반등이 들어왔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격 과대에 대한 되돌림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1선 수급선까지 반등은 쉽지 않아도 지금 일단 1850선을 좀 맞고서 조금 밀린 모습이 오히려 조금 더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하지만 외인들이 지금 사주지 않고 있고 국내 기관으로 볼 때 이제 연기금 쪽에서 자꾸 물량이 들어온다는 이제 소문이 돌면서 지금 금일도 이렇게 오후장 들어서 반등을 준 건데요. 일단 철저하게 봤을 때 6월 동시 만기를 겨냥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800에서 1850 정도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지수 자체를 픽스하지 않을까라고도 좀 보고 있는데 아직은 감이지만 요 5월 좀 말일 지나면 네. 어느 정도 가시권 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00 수준 정도 선에선 6월 동시 만기를 맞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에도 외국인들은 이렇게 기관에 올려놓으면 나중에 다시 팔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1900, 2000을 다시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거래량이 좀 실려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네. 뭐 안 좋은 소리지만 개인들의 로스컨 물량도 어느 정도 나와야 그걸 이제 받아야 물량 소화 과정 걸치고 나서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을 주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아직은 하락 추세에 있는 매도 기조가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6월에는 그리스 2차 총선이 한 중간쯤 있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미국도 중국도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돈 풀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이 조금 6월을 기대하는 눈치도 있는데 여전히 외국인들이 6월 달에도 팔 것이다. 이유는요? 이유는 일단은 6월 달이 어떤 전환 계기점이 되는 그 팩트들이 많이 그 노출이 될 수 있는 시점이지만 당장 외국인들이 바로 매수에 들어올 거라고 보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에서는 일단은 그 정책적인 문제라든지 혹은 이 지금 아까 금방 언급해드렸던 그 심리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과정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 실질적으로 그 시장이 반등을 하고 그 매도로 일관하고 있는 그 외국인들이 돌아서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이제 그 1분기라든지 그 1분기의 그 실적 발표라든지요. 예. 네. 실적 발표와 그리고 또 경기 부양책들 G2라고 하죠. 미국과 중국의 실질적인 그 경기 부양책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 네. 그리고 6월 달에 있을 뭐 그리스 총선 2차 총선 결과라든지, 그리고 뭐 ECB에서 이제 어떤 정책적 결과를 내놓을지 그런 요소들이 이제 6월 달이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은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네. 다만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자금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조금 그런 팩트들이 어떻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관망하는 자세를 취할 걸로 보이고요. 맞아요. 지난주에도 3분기부터 간다 그러셨었죠. 그렇습니다. 시장이. 예. 예. 그래서 수급 주체들이 그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뭐 시장의 심리 상황도 중요하지만 그런 팩트들이 나오는 그 결과물을 보고 방향성을 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뭐가 뭐 결과가 많이 쏟아지는 그런 6월이라서 외국인들도 아마 그 결과를 보고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거래 대금 급감은 수급 주체들의 눈치 보기를 얘기하는 것이다. 자, 눈치 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많이 안 늘어가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이제 의견이 좀 같아지셨는데 거래 대금이 최근 한 3거래일 연속 3조 원대, 평균 요 앞에는 한 4, 5조 원대가 됐는데요. 이렇게 거래 대금이 줄어든 건 다들 눈치 보느라 그런 거예요? 일단은 그 시장에서 큰 수급이 받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지금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오늘같이 이제 반등을 줄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그 18일 거래일 동안 외국인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오늘은 뭐 소폭이나마 매수세로 좀 이렇게 변해주었다는 데 의의를 두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바로 뭐 매수세를 이어가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뭐 인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주가가 거의 여기가 바닥이냐 지금 사실 쌍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데 이럴 때는 오히려 대금이 좀 줄어드는 게 더 좋은 사인인가요?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과거의 그 코스피 지수라든지 흐름을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거래 대금이 좀 줄어드는 과정에서 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바닥 과정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는 지수가 본격적인 반등을 보이는 단기적인 뭐 기술적 반등이든 추세 반등이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꼭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예, 그렇군요. 자, 주대영 대리님도 똑같이 O 드셨는데. 네.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때 거래량 자체, 거래 대금이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관망 기조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되게 쉽게 움직였다고 시장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침에 뭐 마이너스권도 갔다 오다 했지만 오후 들어 되게 가볍기 때문에 또 금방 또 반등도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격이 과대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되돌림 구간이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거래 대금이 너무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외인들이 지금 빠져줬기 때문에 개인과 기관과의 싸움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매수 주체라든지 매도 주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금 쪽에서 지수 방어 능력을 어느 정도 테스트했다고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거래 대금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세가 금일 같은 경우 이제 하루짜리 반등 추세가 나왔는데요. 이런 그림들이 이게 포착된 게 오전장에 조금 이제 미결들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파생시장 쪽에서 어느 정도는 한 번 정도 이렇게 한 5포인트 가량 선물 지수로 한 5포인트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또 아이러니하게 종가 마감한 거 확인하니까 또 미결이 감소됐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번의 그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그동안의 그 이익과 손실을 냈던 세력들 간의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제 사라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1850선을 놓고서 공방은 어느 정도 좀 펼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1850 공방 지수 전망까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듣게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종목이나 요 LG그룹 그리고 STX 관련한 얘기로 좀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LG그룹, STX그룹 유동성 위기 진화될까요? 자, 유동성 위기 이제 돈, 재무 구조 이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들을 것 같다. 그렇지 않다. 예. 사실 뭐 조금은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STX 하면 뭐 LG그룹과 더불어서 조금 유증 내지는 현금이 언제나 조금 부족한 회사. 근데 오늘 드디어 재무 구조 개선 약정 산업은행하고 체결을 했더라고요. 이제 요즘에 뭐 가장 검색어 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게 뭐 이제 멘탈 붕괴 하는데요. 지금 LG전자하고 STX 그룹주들 거의 진짜 멘탈 붕괴 수준으로 빠졌습니다. 지난주에 STX 그룹 같은 경우는 뭐 하한가 이상 1박 2일로 해서 거의 20% 이상 급락하는 흐름. 그런 것들이 오히려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먼저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았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사주는 형국이죠. 그러면 이게 기관들이 매도 주체로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분명 그걸 미리 알고서 때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약정들이 분명 나올 거를 그들은 인지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빠지고서 약정이 체결될 때쯤에서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오고 이런 시나리오들은 이제 개인들이 좀 한 템포씩 늦게 따라가서 꼭 물리게끔 만드는 건데요. 너무해요. 그렇죠. STX 그룹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STX 그룹 뭐 10,000원이라는 심리적인 지지량이 그냥 한 번에 깨버렸습니다. 거의 무슨 정말 차트가 뭐 망해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정도로 이렇게 막 심각하게 빠졌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돌림도 좀 빠르게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되돌림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를 봐야 되는데요. 1차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STX 그룹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28조인가 이렇게 매출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주회사만 해도 지주회사 관련해서 한 25개 회사가 있는데요. 뭐 유럽 쪽하고 대련 쪽하고 뭐 배도 많이 만들고 하는데 정말 돈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에 1조 원 유상 증자를 해서 좀 안 좋다라고 했는데 1조 원이란 게 증시에서는 솔직히 큰 자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크냐면 만약에 하루에 외인들이 1조 원을 팔게 되면 한 마이너스 5% 프로그램 그 정지, 효력 정지 구간까지 갈 수 있는 정도의 큰 돈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한 5천억 나왔는데 한 3.8% 급락이 나왔거든요. 시장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죠. 유동성에 대해서 메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유동성 공급에 반대되는 거 보통 양적완화 반대되는 게 이제 출구 전략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중간선이 지금 영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출구 전략 쪽에 가깝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이 지금 씨가 말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제 QE3도 있고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도 있고 이런 거 종료 시점에 맞춰서 QE3 하기 위해서 일부러 조금 건드린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이 물량을 어느 정도 내놓냐에 따라서 유동성이 진정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인데요. LG전자하고 오히려 STX 그룹주들은 기관들이 오히려 더 팔아제낀다는 겁니다. 방어를 좀 해줘야 되는데 기관들이 판다는 것 자체가 그들도 리스크 관리 측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스컷도 분명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좀 과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는 반등을 좀 주고 다음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근데 언뜻 얘기 들어보면은 기관이 다시 아주 전폭적으로 판 이상 사주지 않는다면은 이건 뭐 재무구조 개선 이걸 떠나서 주가 자체는 탄력이 있을 수 있겠나 싶기도 한데요. 일단은 재무 안정성을 위해서 뭐 2조 5천억 원 가량의 자금을 추가로 만들기로 했다고 발표가 좀 나오고 뭐 네. 주거래은행의 뭐 산업은행과 그런 계약을 체결했다는 뭐 선제적 대응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다만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시점에서 이게 재무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던 것은 네. 그 업황과도 무관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 경기 사이클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이제 조선이라든지 그 화물 운송 해운 쪽이 되겠는데요. STX 그룹 자체가 이런 쪽으로 이제 계열사들이 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재무적으로 뭐 당연히 이렇게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 재무적인 그 해결책으로 뭐 자회사를 매각을 한다든지 네. 하면서 이제 뭐 대응 방안을 뭐 제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 회사들이 이제 매각이 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이제 자금이 만들어질지에 대해서도 조금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투자자분들께서 아직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하필이면 경기도 조금 안 좋은 그런 상황 속에서 STX 그룹들은 모든 사업이 그쪽으로 조금 쏠려 있음을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현 시장 공감대 알아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장 전략과 전망 세워보겠습니다. 주대영 대리님, 일단 1800 부분에서 지난주에 좀 주춤주춤하다가 한 주 첫날 딱 1850까지는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1900이 또 슬슬 기대가 되는데 좀 그렇죠. 과한 욕심일까요? 일단 지금 1850을 밟았다는 것 자체가 1900선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 위해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보면 일단 갭을 좀 몇 군데 일단 안도하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1800선을 중심으로 해서 밴드 하단을 1780 잡고 있고요. 밴드 상단을 1850 정도 잡고 있는데요. 상단까지 왔네요. 네, 지금 일단 상단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는 오버슈팅이라고 일단 보고 접근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지속적인 현금화 흐름 전략을 저는 취하도록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정도 수준에서 이제 원달러 환율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180원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분명히 금융관계당국에서 직간접적인 이제 개입이 들어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제가 작년 가을에 한번 느꼈던 건데 1200원에서 그 종가상 한 20원 떨어뜨린 그 도시락 폭탄 그 기억하고 있는데요. 거의 트라우마처럼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180원만 가면 기관들도 그렇고 좀 긴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1185원 잡아주고서 바로 밀리면서 코스피 지수 급등하고 이상적인 그 반등 모멘텀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오늘 한 10원 정도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금일 반등은 지수보다는 통화 쪽에 맞춘 흐름이 아닐까라고도 보고 있고요. 일단 뭐 변동성이 다들 커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지금 올려놓은 상태에서 변동성이 좀 줄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6월 동시 만기를 겨냥해서 어느 정도 이 정도 지수대에서는 가격을 좀 픽스하고 싶어하는 기관들의 전략이 있는데요. 외인들 역시도 6월 둘째 주죠. 그 그리스 총선 있을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크게
포지션을 잡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히려 단기적으로 조금 빠진 종목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 좀 가능해 보이는 구간인데요. 그래서 종목을 좀 뽑아봤는데 그래도 그 유가 하락하면 보통 이제 같이 떨어지죠. 이제 정유화학 쪽인데 네. LG화학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조금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반등 국면에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들어오는데 금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반등 주니까 또 개인들이 또 팔고요. 그동안에 물렸던 개인들의 물량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세게 반등을 줄지에 대해서는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지금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접근은 좀 안 하셨으면 하는 제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낙폭과대 화학주들도 오늘 21선 많이 뚫는 시도들이 나와 주었네요. 자, 김근수 과장님, 지난번에 굉장히 우리가 같이 좀 우려를 했었는데 뭐 쌍이든 왜든 간에 일단은 뭐 하단 지지력은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녁 후반까지 모습 보여주는데 6월에 이벤트가 많다 하셨잖아요. 만약에 뭐 옵션 만기 변동성이 축소된다 전망도 있었지만 변동성이 커진다면은 적극적으로 조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그 변동성이라는 게 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겠지만 네. 단기간에는 일단 기술적 반등이 유효한 구간대로 보이고요. 심리적인 뭐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1800선을 안정적으로 좀 지키면서 장을 오늘 뭐 마감을 했다는 것 자체에도 좀 의미를 부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뭐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지수 그 밴드를 제시했었던 게 1750에서 1900선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네. 일단 1840선 위로 올라가서 장에 마감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공격적으로 매수를 조금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듭니다. 예. 네. 아니 그러면 오늘 뭐 1849 정도면 아직은 한 번 하루짜리라서 안착했다고 조금 보기는 어렵고 만약에 내일까지 네. 예, 1840 정도 안착하면은 공격적으로 매수를 예, 일단 뭐 주식 비중을 지금 현재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분들이라면 한 60% 정도는 아까 낙폭 과대했던 화학주들 위주로 해서 조금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구간대로 보입니다. 근데 결론을 듣고 보니까 두 분 전략이 완전 반대시네요. 현금화, 박스권 상단에 다 왔기 때문에 현금화. 그리고 사실은 박스권 자체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또 1900까지 보시기 때문에 이제 공격적으로 더 사자. 만약에 내일 많이 안 빠지면은. 일단은 지금 장세가 뭐 단기간 안에 어떤 뭐 유동성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수 바닥을 확인한다든지 뭐 네. 조정이 끝나는 구간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접근은 사실 유효하지만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먹거리가 없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IT라든지 자동차 종목들이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다고 하면 지금은 좀 단기 낙폭 과대주였던 뭐 화학주라든지 그 중국발 경기 모멘텀에 좀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기관과 외국인 수급 체크해 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수익을 만드시는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결국 먹거리라 하면 화학주 등 낙폭 과대주를 의미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그쪽으로 비중을 좀 많이 늘려서 사 들어가도 좋겠다는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과연 여의도 쪽 시각도 그럴까요? 오늘은 삼성증권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박승진 선임연구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거의 뭐 1850, 뭐 1포인트 정도 조금 안 됐지만 0.1이 모자라서 많이 올랐네요. 스페인 우려도 있었는데요. 예, 뭐 오늘 그 3일 연속 반등에 성공하면서 코스피 어느새 그 1950선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뭐 오늘은 아무래도 뭐 외국인 매수세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은 19일 만에 그 5월 들어 처음으로 좀 순매수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규모 자체는 200억 원 정도로 크진 않았지만은 일단 뭐 오늘 팔지 않았다 뭐 이런 것만으로도 일단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탰다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동안 매도를 일관하면서 주가 하락을 주도했었던 외국인이었는데 일단 뭐 외국인들 이런 부분들 좀 완화되면서 오늘 주가의 매도 압력 좀 약화되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이제 펀드 투자 자금 계속 유입되면서 지금 투신권 매수 여력 좀 높아졌던 상황인데 이 부분들 그 국내 기관 중심의 좀 매수가 유입되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IT, 자동차 외에도 또 조선화학이나 뭐 낙폭과대주들 상승폭 컸던 부분도 긍정적인 그 부분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외국인들이 조금만 덜 팔아도 조금만 사줘도 시장이 이렇게 좋아하는 걸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사면 시장이 얼마나 갈까 참 기대가 됩니다. 그나저나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조금 점점 어떤 식으로든 가시화되고 커진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번 주 후반에 미국 쪽 지표도 있지만 중국의 제조업 지표도 대기하고 있다면서요.
예, 일단 뭐 중국 쪽 지금 PMI 제조업 지표 주 후반에 또 발표될 예정이고요. 뭐 이번 주에는 뭐 이렇게 유럽 쪽 이벤트들, 뭐 주요 일정들은 없는 상황이고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라던가 이제 ISM 제조업 지표들 이렇게 좀 발표될 예정입니다. 뭐 따라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지금 아무래도 지금 시장을 좀 계속적으로 좀 누르고 있는 부분은 유럽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 뭐 지금 주 초반에 좀 긍정적인 신호들 나타나고 있지만은 어쨌든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좀 6월 중순 이후까지 좀 봐야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뭐 분위기 자체 좀 좋아진 거는 그 좀 긍정적인 부분 같습니다. 뭐 1800에 대한 신뢰도, 1700 초반에 대한 신뢰도도 좀 높아지는 부분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낙폭 컸던 업종들, 뭐 저가에서 유입되는 부분들은 역시 또 주가 바닥권이 좀 다져지는 시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 이렇게 좀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유럽 쪽 역시 또 분위기가 뭐 상황이 좀 최악의 상황으로 좀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분위기는 좀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 뭐 최근 그 유로존 탈퇴를 반대하고 또 긴축안 찬성하고 있는 시민당의 지지율 좀 꾸준히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면은 어쨌든 그 지난해 11월에 봤던 것처럼 그 사회당과의 그 연정에 그 시민당이 좀 1위를 하고 사회당이 작년 11월처럼 그 사회당과의 연정에 성공한다면은 어쨌든 이제 그리스가 최악의 상황을 좀 피할 수 있다. 이런 좀 해석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지금 바닥은 좀 다질 수 있겠다. 유럽의 불확실성도 바닥을 다질 수 있겠다. 뭐 이런 부분들 좀 같이 기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기 부양 쪽으로 스탠스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또 이어서 오늘은 또 대만에서도 증시 관련 규제 좀 완화되는 부분들 좀 나타났습니다. 모두 이제 정책적 방향이 좀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시장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금주 후반 좀 발표될 미국의 뭐 5월 고용 보고서까지 같이 엮여서 그다음에 6월 20일 그 FMC에서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맞물려 있는 시장의 좀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분위기 자체는 좋아진 건 맞지만 어쨌든 그 불확실성이 좀 본격적으로 해소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 일부 낙폭 좀 회복한 다음에는 좀 1800선 저점으로 해가지고 변동성 장세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1800 저점으로 해서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그 낙폭과 대주 중심의 대응, 그리고 또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여전히 또 실적에 대한 신뢰도를 계속 꾸준히 좀 높게 가져갈 수 있는 IT 자동차 업종 중심의 분할 매수 쪽, 이 정도의 투자 전략 좀 필요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전반적인 전망과 또 변수까지 점검 받아봤습니다. 삼성증권 박승진 선임연구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수익률 펀치 시간입니다. 두 분이 지난주에 언급하셨던 종목 수익률 누가 더 높을까요? 화면부터 보실까요? 자, 우리 김관수 과장님의 제일모직, 그리고 주대영 대리님의 포스코 캠텍. 펀치 승자는요? 네, 뭐 거의 매수가 부분 정도에서 맴돌고 있는데, 그래도, 주대영 대리님이 조금 더, 덜 빠져서, 뭐 거의 두 분 다 사실 매수가 정도예요. AS 부탁드릴게요. 포스코 캠텍, 제가 포스코 핵심 계열사는 아니지만 캐시카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히려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그때 추천을 드렸습니다. 61선과의 괴리율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반등이 들어오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해서 말씀을 맞아요. 드렸는데요. 오히려 시장이 조금 출렁거릴 때 선방해줬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는데, 또 금일 같은 경우는 또 소외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유화학 쪽으로, 좀 정유화학 섹터 쪽으로 좀 매수가 몰렸기 때문에 부진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5일선, 11선 이제 정배열 찾아가면서 한 61선까지 한번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목표가 13만 7천 원까지 한번 홀딩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60일과의 이격 좁히기 여전히 유효하다. 지난주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한 13만 7천 원, 14만 원까지 포스코 캠텍은 보유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김건수 과장님의 제일모직 점검도 받아봐야 되겠죠? 네, 일단 큰 수익률을 만들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요. 네. 일단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일단 전기전자재료라든지 케미칼, 패션 부분의 3대 그 사업부가 호실적을 지금 계속 기록하고 있고, 네. 지금 기술적으로 봐도 차트상으로 일봉, 주봉, 월봉상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한 구간대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크게 뭐 손절가를 훼손하지 않는 한 보유 홀딩 전략 제시해 드리고요. 또 반등도 충분히 예상되니까요. 큰 흐름에 뭐 훼손이 없는 한 꾸준히 매수하셔도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2.6% 빠지다가 결국 1.3% 오르면서 끝낸 제일모직입니다. 10만 5천 원 단기 박스권 상단까지 목표가 보고 계시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들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지난주 종목에 대한 AS는 들어봤고요. 오늘 두 분의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자, 주대영 대리님은 SK를, 지주회사 SK를 들고 오셨고요. 김관수 과장님은요, 현대 글로비스를 준비해 오신 모양이네요. 네, 먼저 주대영 대리님이 SK를 들고 오신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예, SK 지주회사입니다. SK그룹의 지주회사인데요. 캐시카우 알고 계신 SK텔레콤을 보유하고 있고요. 정유 부분의 1위 업체죠. SK이노베이션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인수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EPS 대비 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 급락세가 나오지 않았나,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그 포스코 캠텍과 차트상으로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해보겠는데요. SK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SK 이노베이션하고 SK를 같이 놓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가 지금 바닥은 어느 정도 잡고 지금 61선, 이 61선까지 한번 반등을 노리는 그런 구간에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힘이 좀 더 탄력이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SK 이노베이션도 한번 보겠는데요. 오히려 더 시세 탄력이 좋다라는 거죠.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방어주 성격이 있기 때문에 좀 늦게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먼저 가고서 그 다음에 한번 움직일 것 같아서 저는 같이 놓고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갖고 나온 종목은 SK니까 SK를 좀 더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네. 기술적으로는 잡아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메리트를 설명드리기가 좀 쉽진 않은 형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수급 개선에 의해서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반등이 한번 들어올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물적으로 봤을 때는 그 14만 원 선이죠. 14만 원 선에서 어느 정도 좀 61선에서 한번 맞고 헤딩할 수도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요. 그 선에서 지수의 흐름과도 어느 정도 연동되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목표가는 13만 원이고요. 손절 라인은 11만 5천 원입니다. 예, 아니 61선까지 헤딩이면 한 14만 원 부르실 줄 알았는데 이게 일주일 네. 목표치라서 그런가요? 그렇죠. 일주일이라서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는데요. 아까 그 종목 뽑을 때만 해도 좀 보합권에 있어서 그나마 괜찮다라고 봤는데 지주회사 치고는 또 이제 종가까지 또 지수가 올라오니까 한 1.6% 상승을 해갖고서요. 지주회사로 보기에는 조금 제가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12만 4천 원 내일 아침 시초가로 편입해서 네. 13만 원 1차로 보고 14만 원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 사실 궁금한 게 말이죠. SK 하이닉스 일단 뭐 지주회사인데 일단 그쪽 매각은 끝이 냈는데 지금 문제는 17만 4,500원 3월 고점에서 네. 지금 얼마나 밀렸습니까? 12만 4천이면 한 주당 5만 원 이상 빠진 건데 이게 네. 급락하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요? 지금 기관들의 매도 주체가 기관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SK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카운팅을 안 해봤는데요. 지난번 SK 이노베이션 같은 건 60만 주인가 이렇게 기관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하고 SK 텔레콤 쪽에 수익이 안 나면 지주회사는 당연히 수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까지 빠진 건 일단 EPS에 대비해서 좀 과대됐기 때문에 그걸 좀 줄이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터닝 포인트는 기술적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회사 업황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분명 정유화학 섹터 쪽에 수익이 늘어나야 SK 이노베이션 쪽이 늘어나야 됩니다. SK 텔레콤 같은 경우는 자기 밥값을 해주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SK 이노베이션이 워낙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석유 쪽에서 흐름, 그 유가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주면 SK 이노베이션이 먼저 치고 올라가고 그걸 받아서 이제 SK 지주회사가 더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금일 같은 경우 흐름을 제가 좀 유심히 봤는데 오히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시세 탄력이 좋고 개인들이 오히려 전일과 금일 한 20만 주 이상을 또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가벼워졌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 먼저 가고 SK가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흐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 이후에 나중에 따라갈 SK 기술적 반등만 노리고 일주일 펀치 종목으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김관수 과장님의 현대 글로비스, 이 철강 섹터에 있는 종목이잖아요. 물론 뭐 자동차 관련 종목이기도 하지만. 네. 일단은 지금 최근에 이제 발표됐던 뉴스들 중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네. 그 글로비스 아메리카와 함께 그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의 그 PCC 운송 물량을 수주하는 의미 있는 그 성과를 좀 올렸습니다. 이번 그 수주가 글로벌하게 그 과점되어 있는 PCC 그 사업에서 그 진출함에 따라 향후 그 클라이언트
종목들의 기반을 좀 넓힐 수 있다는 좀 의미를 가지고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그 해외 법인과의 그 영업 시너지 효과를 통한 그 성과라는 데 또 의의를 두겠습니다. 그래서 뭐 글로비스 같은 경우 이제 해외에 나와 있는 이제 그 해외 법인들과 또 글로벌 네트워크를 좀 형성하면서 향후에도 이와 같은 이제 성장 동력을 좀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매우 커 보이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연결 기준으로 이제 해외 법인들의 그 회계 법인 해외 법인들의 그 네. 연결 기준 그 EPS가 지금 현재 15.4배 정도로 3년간 그 연평균 25%그 성장률을 고려했을 때 현재 밸류에이션은 좀 매력적인 구간대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편입 가격은 지금 현재 시장 가격을 제시해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2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9만 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걸 저는 발견해냈습니다. 뭐냐면요. 이게 이제 2번 나오셨기 때문에 이거 뭐 규칙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우리 또 주대영 대리님은 굉장히 낙폭과대된 이런 종목, 저평가된 종목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고 김관수 과장님은 제일 모직하고 또 이거하고 차트가 비슷하다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네, 많이 빠진 종목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일단은 굉장히 박스권을 별로 안 깬 종목을 들고 오시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낙폭 과대주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흐름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대로 보일 수 있지만 네. 그거에 또 오히려 함정에 빠져서 예,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의 종목들을 잡으면서 좀 종목에 따라 물론 틀리겠지만 네. 조금 투자자 고객분들께서는 좀 이제 조금 고생을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 안정적인 예, 쪽으로. 안정적으로 일단 실적이 받쳐주고 수급도 확인이 되고 그리고 추세 크게 훼손하지 않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큰 뭐 이런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도 예, 큰 그 손실 없이 꾸준한 네. 수익을 좀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도 주대영 대리님은 SK 기술적으로 반등을 노린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과연 일주일 뒤에 누가 더 수익이 많이 났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신 펀치 종목 정리해서 끝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주대영 대리님의 SK 대 김관수 과장님의 현대 글로비스 싸움이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주대영 대리님의 SK부터 추천 사이와 가격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일단 SK 이노베이션이 먼저 가고 나중에 SK가 따라갈 것이다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계십니다. 뭐 61선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단기 일주 목표가로 13만 원 얘기를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화면에 나가는 가격과 같습니다. 그래서 김관수 과장님의 현대 글로비스를 보면 PCC라는 것이 완성차 해상 운송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글로벌리 과점화돼 있던 사업이었는데 여기에 현대 글로비스가 뛰어들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내 시초가에 매수해서 박스권 상단인 22만 원까지 목표가 불러주셨습니다. 네, 지주회사 SK냐 아니면 현대 글로비스냐 수익률 누가 더 많이 났을지 결과는 다음 주 이 시간에 공개됩니다. 지금까지 김관수 과장님 그리고 주대영 대리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늘장 내일장 1부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